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진행한 뒤 막을 내립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이 서울 상암동으로 모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6년 넘게 금지해온 중국인 한국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수백만 뉴커 모시기에 관광업계도 분주한데요. 중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단체 관광을 재개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외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잼버리 폐영식 현장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부실한 준비와 대처로 비판을 받았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늘 폐영식을 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행사인 K-팝 콘서트도 장소와 시간이 두 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저녁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잼버리 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편으로 대원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후 2시부터 입장을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대원들이 곳곳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요. 일부 국가의 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10여일간의 대장정에 지친 기색을 보이는 대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대원들은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한 표정입니다. 대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Very much. I'm very excited. I really want to see it. I actually voted for Mamamoo and they are coming, so I'm very happy. K-팝 콘서트 아이돌 보려고 왔는데 뉴진스 혜린이 제일 기대되고요. 당연히 뉴진스로 할 수 있죠. 일부 팬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단복을 구매해 입장하려 한 만큼 아이디 카드와 단복, 손목띠기를 확인한 뒤에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먼저 오후 5시 반부터 30분 동안 스카우트 대회 폐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저녁 7시부터 본격적인 K-팝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공연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브와 뉴진스, NCT 드림과 있지 등 K-팝 최정상 아티스트 19개 팀이 출연해 2시간 동안 다채로운 무대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일부 멤버가 군복무 중으로 차출 논란이 일었던 BTS는 결국 공연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신 BTS 포토카드를 비롯해 K-팝 콘서트 응원봉 등 콘서트 리멤버 키트를 대원들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네, 4만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던 만큼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고 없이 대원들이 순조롭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K-팝 콘서트에는 폭염 등을 이유로 조기 퇴영했던 영국과 미국의 대원들 일부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행사장 관람석으로 기존 객석 3만 7천석에 그라운드 좌석 6천석을 합쳐 모두 4만 3천석이 마련됐습니다. 4만 명 이동에 대형 버스 1,400여 대가 모일 예정이라 정부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순차적으로 대원들을 입장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소 4곳을 설치하고 의료 인력 4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행사장 안팎에는 경찰 기동대 43개 부대 2,500여 명과 소방 200여 명이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경찰은 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교통경찰 400여 명을 배치해 주변 교통통제와 승하차 구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공연 종료 이후 야간 인파 관리를 위해 방송 조명차도 11대 배치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구룡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까지 월드컵로의 양방향 교통통제가 이뤄지고 이곳을 경유하는 버스 14개 노선도 모두 우회 운행합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근을 지나실 시민분들께서는 미리 교통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잼버리 콘서트 현장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마포구 상암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와 관련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TBS와 주요 지하철 역사의 미디어 보드, 시 누리집과 SNS, 카카오톡 뉴스레터, 도로 전광 표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교통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 외국어 상담도 지원합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곧 마무리되지만 파행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를 겨냥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파행 논란 겪었던 잼버리 대회 폐영식 오늘 열리는데 여당 지도부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요. 네,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잼버리 폐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종의 미를 강조하는 동시에 야권의 현 정부 책임론 공세인 잼버리를 정쟁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엄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회 기간 내내 파행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여성가족부나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와 감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 담당 지자체인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고친 당사자를 제쳐두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고 있는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국제 행사를 유치한 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만. 앞서 역대 전북도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하게 챙겨보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반면 민주당은 파행 논란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와 지자체까지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를 여권에 제안했는데요.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이들을 총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나라가 동원령으로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전쟁 났습니까? 대형 지진 났습니까? 엉망진창, 갈팡질팡, 우왕좌왕, 좌충우돌의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 이슈도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발표된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별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때부터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적용되는 대의원제 폐지 등이 뭐가 급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야 할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오로지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비이재명계나 개파색이 옅은 민주당 의원들은 YTN과 통화에서 대의원제 폐지나 중진 용태, 촉구 등의 혁신안과 혁신의 요구사항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극단적 목소리가 반영될 위험이 커졌고 결국 정권 재창출보다 당권을 쥐는 것에만 관심을 보인 혁신안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당 주류인 친명계에선 혁신위의 제안은 당의 쇄신을 위한 고언이다. 지금 꼭 필요했던 제안이라면서 옹호에 나서면서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대의원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해관계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여당은 국민과는 상관없는 당내 싸움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란 냉소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대신 정적 제거를 위한 엉터리 혁신안을 만들고 당을 사당화시킨 당장 다음 주 민주당 의원총회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혁신안을 둘러싼 내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을 끝까지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세계 잼버리 대회 폐영식과 K-팝 콘서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폐영식이 끝난 뒤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체험 등을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도 살펴봤는데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잠시 뒤에 열리는 폐영식과 K-팝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새만금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4만여 대원들이 속속 서울 상암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회정책부 신윤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현장 분위기 보니까 대원들 굉장히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저녁 행사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폐영식이 진행된 뒤에 K-팝 콘서트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폐영식은 잠시 뒤인 오후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간 진행됩니다. 새만금에서 조기 퇴영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원들도 참석해서 4만 3천여 참가자가 총 집결합니다. 폐영식에서는 먼저 올해 활동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스카우트 대표자들의 스카우트 선서와 차기 개최국인 폴란드 대원들에게 연맹기가 전달됩니다. 이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의 환송사와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폐영 선언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폐영사가 이어집니다. 7분 동안 상영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지난 1일 새만금 야영지에 도착해서 텐트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태풍 카눈 예보로 전국 8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잼버리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폐영식 마지막 순서인 폐영사 연설에서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보여준 스카우트 정신과 꿈을 응원하며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경기장으로 속속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대 교통 통제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저녁 행사에 참석하는 대원들을 태운 버스 1,400여 대가 상암으로 한꺼번에 모이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낮 2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순차적으로 입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마다 시도별 각 지역 책임자들이 한 명씩 전담 안내요원으로 배치돼서 숙소에서부터 이곳 상암동 도착까지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과 스태프 등에게는 유형별 비표를 발급하고 각 출입 포인트마다 출입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연자들의 출입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행사에 대비해서 오후 2시부터 경기장 주변 도로에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구룡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까지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요. 또 경기장 교차로에서 농수산 교차로, 난지 IC와 상암 교차로 위아래 옆으로는 교통량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강변북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월드컵 지하차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통제는 밤 11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온 버스 1,400여 대는 인근 도로와 공원 등에 주차가 되는데요. 월드컵로 차로와 서울 랜드마크 부지 그리고 평화공원과 하늘공원 등도 주차장으로 쓰입니다. 경찰은 300여 명의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입간판을 설치해서 경기장 주변에 혼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지역을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고 행사장 근처 지하철역인 6호선 월드컵 경기장과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에는 안전관리 인력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지금 뭐 대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K-팝 콘서트 대원들 기대도 큰 것 같기도 하고 BTS가 올 것이냐 이런 기대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참석자는 모두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폐영식이 끝나고 저녁 7시부터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각각 60분씩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인기 아이돌인 뉴진스, NCT 드림, 있지, 마마무, 강다니엘, 아이브 등 모두 19개 팀이 참여해서 대원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는 잼버리 추억을 간직할 다양한 기념품도 함께 지급되는데요. 에코백과 K-팝 콘서트 응원봉 그리고 한국의 대표 캐릭터 가운데 하나인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포토카드 등이 지급됩니다. 또 공연 후 퇴장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이 시간에는 기상 상태를 고려해서 불꽃놀이와 드론쇼 등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대원들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네, 저녁 식사는 폐영식이 끝나는 6시부터 K-팝 콘서트가 시작되는 7시까지 그 1시간 동안 그 1시간을 이용해서 간편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일반식 3만 5천여 개, 그리고 비건식 5천 개, 할랄식 7천 개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상할 우려가 없는 식품 위주로 꾸러미 형식으로 제공되고 행사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인솔자 등을 통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4만여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시 복귀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일 텐데 끝나고 나면 버스 타고 원래 숙소로 복귀하는 겁니까? 네,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콘서트가 끝나는 밤 9시부터 각 국가별 일정에 맞춰서 이동을 합니다.
기존 숙소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출국 준비에 편한 숙소로 이동을 해서 짐 정리 같은 개인 정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 스카우트단 소속의 성인 인솔자 수천 명이 오늘 밤 서울 시내 관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콘서트 이후 각국 스카우트단을 인솔하는 성인들 7천여 명이 서울 홍대와 이태원, 강남역 등에서 시내 관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 기동대 3개 부대를 동원해서 특별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인 스카우트 대원들은 콘서트 직후 교통경찰 등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숙소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폐영식을 하는 거면 내일부터는 그럼 각 국으로 각자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공식 일정은 내일까지지만 내일 출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 참가국은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지 않고 우리나라에 추가로 머물면서 관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관광을 위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항공권을 구하지 못해서 일부 국가는 기존 숙소에 당분간 남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독일, 호주, 스페인 등 경기도에 머물고 있는 9개국 대부분이 잼버리 폐영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추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 현재 숙소에서 일단 짐을 빼서 서울로 이동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지금 머무는 숙소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숙박하면서 서울의 관광 명소 등을 둘러보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관광지에도 내일 이후에도 참가국들의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민속촌에는 모레 네덜란드 등 2개국이 방문할 예정이고 에버랜드에는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까지도 인도와 몰타 등 참가자 200여 명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는 당초 내일 이후 숙소는 각 국가에서 알아서 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입장이 나오자 숙소 구하기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행안부가 조금 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는 경우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잼버리 기간 내내 그 안전 문제가 많이 우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4만여 명이 모이기도 하고 날씨도 좀 궂은 편이어서 각종 안전사고 우려되는데 지금 안전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많은 인원이 몰리는 만큼 다중인파 관리가 가장 걱정인데요. 조직위는 행사장 내 통로마다 소방과 경찰 800여 명을 배치해서 인파 관리와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구급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의료 인력, 구급차를 배치하고 대원들에게는 물 9만여 병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내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청소 미화 인력도 200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만큼 기상예보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또 강풍에 대비해서 무대를 지지하는 와이어 보강 같은 작업도 벌였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돔구장이 아닌 만큼 빗속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괜찮을지 좀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비 때문에 무대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또 각종 전기, 음향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우려됩니다. 태풍 북상은 물론이고 공연 일정과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공연 참가자들이 현장 리허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직위원회 측은 공연 시간대에는 폭우 등 기상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안 난 것을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열흘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이번 잼버리 대회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인 잼버리는 지난 1일 새만금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지난달 우리나라에 내린 폭우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야영지의 배수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행사가 시작되자 극심한 무더위가 덮치면서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대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준비 부족, 운영 미숙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이러면서 생존 게임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4일 영국 대표단이 가장 먼저 철수를 결정했고 이어 미국 등도 새만금을 떠났습니다. 이 밖에도 곰팡이 달걀이 지급되고 또 실내 영내 샤워장에서의 성범죄 논란까지 빚어졌는데요.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국은 태풍 카눈이 북상이 예고되면서 지난 8일 전국 8개 시도로 뿔뿔이 흩어졌고 새만금에서는 철수했습니다. 야영과 교류라는 기존의 취지 대신 각 지자체 등이 마련한 각종 관광 행사가 이어지면서 오늘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예, 모쪼록 마무리는 잘 돼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신윤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태풍 카눈은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첫 태풍이었습니다. 태풍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상륙하면서 서쪽보다는 동쪽 지역의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한반도 상륙 전까지 갈짓자를 그리며 독특한 행보를 보인 제6호 태풍 카눈. 해상에서 발생해 한반도를 관통하기까지 무려 20여일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태풍의 2배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계속 에너지를 흡수해가며 세력을 유지한 것이 원인입니다. 남해상 쪽으로는 지금 수온이 29도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면에 의해서 다시 발달할 가능성도. 일본 규슈를 강타하고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카눈은 상륙하면서 강한 태풍에서 중간 강도로 약화했지만 경남 내륙을 거쳐 충북까지 올라가면서 그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비와 바람은 상륙 지점 주변과 영동 지방에 집중됐습니다. 300mm가 넘는 비가 남해안에 집중됐고 영동에는 지형적 효과가 겹치며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부산 가덕도에 초속 34.9m, 통영 매물도 34.2m, 강원도 고성 향로봉과 설악산에도 초속 3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반면 에너지를 다 쏟고 약화한 채 수도권에 진입한 태풍은 우려와 달리 폭우나 돌풍 없이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제트 기류가 너무 이제 북쪽으로 가서 약했다든가 혹은 고기압이 양쪽에서 딱 버티고 있었다든가 땅과 부딪히는 마찰력으로 인해서 회전력, 태풍이 돌려오는 회전력도 약해지다 보니까 관측 사상 처음으로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기록을 남긴 제6호 태풍 카눈. 특이한 움직임과 동쪽 지역에 많은 상처를 남긴 채 소멸됐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피해를 남겼지만 맹위를 떨치던 폭염은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제7호 태풍 란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태풍 전후 날씨가 가장 다른 점은 온도입니다. 맹위를 떨치던 찜통더위와 열대야의 기세가 태풍으로 누그러들었습니다. 우선 서울 기준 35도 안팎까지 올랐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는 열대야가 조금 더 이어지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여서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데 역할을 한 7호 태풍 란. 태풍의 눈이 뚜렷한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태풍은 북서진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한 뒤 북동쪽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후 만들어지는 태풍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다음 태풍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호 태풍 카눈과 7호 태풍 란이 동아시아 주변 기압계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폭염 대신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태풍의 여파로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또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침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중앙재해대책안전본부가 집계한 태풍 피해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 약 16시간. 대구 군위군 하천에선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달성군에선 전동 휠체어를 탔던 한 명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무너진 제방복구가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제방 유실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시설물 피해는 수백 건. 피해는 주로 영남과 강원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태풍은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려서 전국 곳곳에서 도로, 제방 유실, 주택 침수,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태풍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은 16,000명 가까이 됩니다.
4만여 가구는 밤새 정전 피해를 겪었지만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경남, 전남 등에선 서울 여의도의 3배 이상 규모 농지에 낙과와 농작물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하루 37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태풍 카누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봄 강릉 대형 산불에 이어 막바지 피설철 태풍 피해까지 연이은 악재로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강릉 경포호 일대. 물에 젖은 식당 장판은 심하게 뒤틀렸고 바닥 열선도 모두 망가졌습니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복구한 지 넉 달 만에 수해를 당한 겁니다. 산불 때문에 또 한참 헤맸는데 그걸 이제 보고에 살아날만 하니까 또 이 물난리가 나서. 기존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이전한 이 횟집은 새로 문을 연 지 2달 만에 수마가 덮쳤습니다. 시에서 이게 집 무너진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쫓았잖아 지금. 근데 아직 무너지도 않고 있고 이제는 이런 물이 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횟집 수족관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냉각기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고기가 모두 죽었습니다. 시간당 90mm 안팎의 폭우로 물이 허리춤까지 차올랐던 고성의 한 주택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가 다시 찾은 집안은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가재 도구는 건진 것보다 못 쓰는 게 더 많아 쓰레기만 쌓여갑니다. 지금 한도 끝도 없죠 뭐 이거 치우려면. 폐장까지 일주일 넘게 남은 삼척 맹방 해수욕장. 태풍에 밀려온 나무와 쓰레기가 백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언제 다 치울 수 있을지 막막해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잠정 집계된 피해 건수는 주택 침수와 파손 등 30여 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중단됐던 KTX와 일반 열차 등의 운행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전날 태풍의 영향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구간을 조정했던 KTX와 일반 열차, 전동 열차를 오늘 첫 차부터 다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많아 현재 운행 중지된 경전선과 태백선, 경북선, 영동선 구간은 시설물 안전을 확인한 뒤 차례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SRT 열차는 오늘 첫 차부터 모든 열차가 구간 중단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을 벗어나면서 항공편도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차량 300여 대가 침수 피해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어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모두 32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손해액은 15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피해가 카눈이 관통한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올려서 맞벌이 신혼부부도 관련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 특위는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현 주택자금 특례대출 기준을 최대 1억 원 선까지 늘릴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도 현 신혼부부 기준 6천만 원보다 올리기로 했고 현재 부부당 1회만 가능한 주택 청약을 부부가 각자 1회씩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 청년정책 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기현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청약의 기회, 따로따로면 하나씩 받는데 결혼하면 합쳐서 하나밖에 안 되는 청약의 기회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따로따로 일 때나 합칠 때나 각각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청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정책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경우도 지금 이 소득 여건이 합칠 경우에 있는 불이익을 이거는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 좀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설득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경제적 고통의 폭우와 태풍까지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초부자 감세를 해 국가 재정이 줄어들다 보니 그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결국 가계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네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가 같고 공소 사실 사이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병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초등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면서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구구절절 설명한 건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학부모는 편지에서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교사 입장은 물론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곱게 듣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도는 ADHD 성향을 에둘러 말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편지는 구구절절 길게 이어졌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선생님이 아이에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담았습니다. 표현은 시종일관 정중하지만 내용은 의아합니다.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을 들어달라. 명령투보다는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학부모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었습니다. 자녀의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요. 직위 해제되자 새로운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합니다. 고소를 당했던 앞선 담임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사무관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소속 부서가 표시되는 업무 메일을 이용해 항의했다며 사실상 자신의 신분을 알리며 교사와 학교를 위협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난 뒤에도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물 쇼핑하셨을까요? 피해자 뇌사 상태 지금 따졌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 보시고 가시 병원입니다. $5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남성이 7가지 약물을 투약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YT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앞 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28살 신모 씨.
끔찍한 사고에도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고 똑바로 서 있기 힘든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맞는 등 마약 정밀 검사에서 검출된 약물만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에 달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YTN 취재 결과 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일회용 주사기 16개 분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걸 빼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마약 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 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한 경찰은 신 씨의 마약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밀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구속을 담보할 수 없어 풀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 차에 깔린 20대 피해자가 사고 발생 10일째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33살 조선을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흉기 2개를 마트에서 훔치고 범행 장소까지 가는 택시에 무임 승차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글이 300여 건 올라와 이 가운데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살인 예고글 315건을 수사한 결과 1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춘천과 용산, 서울숲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작성자 가운데 19세 미만인 소년이 여럿 있는 거로 보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대구 중구 달성공원에서 사육 중인 침팬지 2마리가 우리에서 도망쳤습니다. 한 마리는 다시 우리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공원 내부에서 구조 요원들과 대치하다 1시간 반 만에 마취총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원 사육사가 침팬지에게 팔을 물려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달성공원은 침팬지가 탈출한 이후 방문객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SPC 계열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샤니 공장 안전보건사무국과 공무팀, 총무팀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안전일지와 지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낮 샤니 공장 빵반죽 기계 아래에서 부품을 교체하던 50대 여성이 기계에 몸이 끼어 결국 숨졌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한 건데요. 국방부 검찰단은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유는 뭐죠? 네, 박 전 수사단장은 먼저 국방부 검찰단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5차례 동안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빼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와 함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관리관은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했고 자신은 수사단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전 수사단이 조사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해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진상조사를 검토하면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상업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그제 위성 사진에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 공터에 차량 수백 대가 모여있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정전협정일, 북한이 주장하는 전승절 열병식 준비 기간에도 이 일대에 차량과 병력이 있었는데 열병식 이후 훈련장 공터가 비어있다가 이달 1일에서 4일에 차량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를 주재하고 강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사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전쟁 준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쟁 억제를 위해 강력한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부대에 기동적으로 실전 배치할 것을 다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수공장에서 무장 장비의 대량 생산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하였으며 유사시 적들의 공격을 압도적인 전략적 억제력으로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이어 전방부대들의 확대 변화된 작전 영역과 작전 계획에 따른 중요 군사행동 지침을 시달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과 3월, 4월에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 태세를 논의했습니다. 보통 반년에 한 번 정도 열던 회의를 자주 개최하는 건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내부에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일종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민들의 단합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대남, 대미에 매우 공격적인 전술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남, 대미 공세를 강화한다.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언급들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이 전쟁 준비와 무력 증강에 나설수록 더욱 강력한 한미 확장 억제와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유엔 전문가 패널이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약 수출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북한 해커들의 지난해 사이버 절도 규모는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으로 기존 기록을 깬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해커들은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와 다른 금융거래 수단을 겨냥한 공격에 계속 성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의 가상화폐, 국방, 에너지, 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며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해 불법적 금융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올해도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을 계속 수출하고 있으며 정유 제품들을 북한에 수입하려고 선박을 통한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새로 선박 14척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대부분의 국경을 여전히 폐쇄했지만 철도 교통 재개로 무역 규모가 늘었다며 북한의 불법적 사치품 수입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군 통신 장비와 탄약을 수출한다는 의혹과 다른 유엔 회원국에 무기와 기타 군사적 지원을 거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가운데 경기도 화성 등 보관 철근이 빠진 단지가 추가로 더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LH 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은 조직을 혁신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LH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오늘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직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자신을 포함한 임원 모두에게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한준 사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일단 제출받았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거취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지고 LH 조직 혁신과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는 의지 표명인데요. LH 사장과 부사장, 국민주거복지본부장 등 상임이사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철근 누락 사태 배경에는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LH의 관리감독 소홀과 전관 특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지난 2009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조직 간 소통이 부재하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관특혜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외부 기관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사장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 보강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더 발견됐기 때문일 텐데요. 아파트 단지 명도 공개가 됐죠. 네, LH는 앞서 지난달 말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5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 남양 뉴타운 B10단지와 평택 소사벌 A7단지, 파주 운정 A37단지 등 준공이 이미 완료된 3곳과 고양 장항 A4단지와 익산 평화 등 현재 공사 중인 단지 2곳입니다. LH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누락 사유를 확인해 보니 보강 철근이 빠진 기둥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 공사를 진행해 안전에 우려가 없다고 내부 직원들이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로써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하나라도 빠진 단지는 모두 2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LH는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신속한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는 LH 아파트 단지 10곳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보강 철근이 빠졌는데도 자체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LH를 향한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만기 때 전세가가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올 하반기에 최고조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주연 씨는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2년 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매가 3억 6천만 원 가운데 전세금이 무려 3억 2천만 원을 차지하는 이른바 갭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시세는 급락을 거듭해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역전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집값이 한 9월,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딱 잔금 치르고 나서부터. 근데 떨어져도 이 정도로 떨어질지는 몰랐었는데. 지난 2021년 주연 씨와 같은 갭 투자 거래는 24만 건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올 하반기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점 계약이 언제 많았냐면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오는 거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는 이제 불가피하다. 현장에서도 역전세로 인한 임대인들의 불안감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갭타는 사람들이 약간 문제는 될 거예요. 여기도 3, 4억 갈 때 전세를 끼고 갭타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도래하거든요. 저희도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고 주인분도 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주식이고 뭐고 다 내려가서 힘드신가 봐요. 특히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역전세의 규모가 더 컸습니다. 공급이 대구는 워낙 많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뭐 가격이 내려가니까 더군다나 구축 아파트 가격을 더 낮게 해야 전세 세입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행이 추산한 역전세 위험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 절반이 넘는 102만 6천 호에 이릅니다. 이 같은 역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기 되면 이상한다니까 부동산을 내놓으시라고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세입자 들어오면 뺏어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딴 전세 사기에 이어 역전세 상황까지 겹치며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구도는 사실은 신용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기는 신용 경색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택시장에 연결돼 있는 여러 임차인들의 연결고리, 임대인의 연결고리가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제도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 전세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룬 YTN 탐사보고서 기록 위기의 전세는 내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발급 상한선이 자기 자본의 70배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허그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기존 자기 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을 허그가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허그의 보증 배수는 연말 60배를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어 이번 달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초 보증 배수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이 기아 전기차 EV9 도로 위 멈춤 현상을 단독 보도한 이후 기아가 지금까지 만든 EV9 차량 전량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작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최기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V9 살펴보니까 굉장히 비싼 차량인 것 같은데 출시 2달도 안 돼서 제작된 모든 물량을 리콜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이 설계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뒷바퀴를 구동하는 모터 제어 장치인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통신 불량이 발생하면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결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통당국인 국토교통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는 YTN 보도 이후에 실제로 조사에 바로 착수를 했고요. YTN은 앞서서 이 실제로 도로를 달리다가 차량이 멈추는 경험을 한 운전자를 접촉해서 내용을 알렸습니다. 국토부는 차가 서버리는 현상을 중대 결함으로 판단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보도 뒤에 2주 만에 리콜을 발표할 만큼 이번 사안이 운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예, 전량 리콜을 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는데 리콜 방식이랑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콜은 일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진행을 합니다. 리콜하게 되면 차주가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무선으로 가능하면 무선으로 조치하면 되는데요. 예. 바로 어제부터 시작했고 이미 팔린 EV9 2,500여 대와 생산했지만 판매하지 않은 5,800여 대까지 모두 8,300여 대가 대상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제작된 차량이 대상이고요. 예. 보시면 이제 YTN이 EV9 동력 상실 현상을 지난달 20일에 최초 보도했고 현대차 기아는 이후에는 개선된 제품을 적용해서 EV9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리콜을 받게 되면 달리다가 차량이 멈추는 이런 위험천만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확답할 수 없는 거고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EV9 출시 당시에 이를테면 이 결함을 몰랐더라도 문제고 알았는데 일단 판매를 시작했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따져봐야 할 대목이고요. 이 리콜 이후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이번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도 세부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V9 동력 상실 결함 차주에게는 최근 신차로 이 무상 교환을 해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함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완성차를 신차로 바꿔주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예, 최기성 기자 한 달 전쯤 이게 저 단독 보도 처음 했을 때 현대차 기아에서는 이제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해도 한 30분 정도는 저속 주행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현대차 기아 4개 차종에서 동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을 때 이 최초로 현대차 기아에서는 30분 동안 속도는 줄지만 주행은 가능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경고등이나 경고음이 울리면서 운전자에게 알린다고 했고 이제 그 사이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제가 입수한 EV9 동력 상실 당시 계기판 화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예. 보시면 배터리가 이제 76%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운전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배터리가 76%에서 0%가 될 때까지 시동이 꺼지지도 않았고 켜지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정확한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예, 이번에 YTN 단독 보도 이후에 리콜 결정이 좀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현대차 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요. 예. 이 EV9 모델은 오는 12월 미국에 출시 예정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YTN 보도 이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이 결함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아 EV9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제조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면 현대차 기아에는 더 큰 문제가 됐을 사안입니다. 미국 출시 전에 아예 리콜해서 관련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앞서 말했지만 그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미국에는 12월에 출시 예정이었고 우리나라는 언제 출시된 겁니까? 국내에는 6월 19일 날 출시가 됐고요. 이게 기본 가격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되고 옵션을 붙이면 한 1억 원 정도 하는 고가 차량이고요. 실제로 6월하고 7월 사이에 각각 한 1,000여 대씩 국내에는 팔렸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의 동력 상실은 YTN 단독 보도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겪는 게 EV9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7월 초에 이제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입수한 교통당국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집계된 주행 중 동력 상실 건수는 모두 34건입니다. 이 당시 보도할 때는 EV9은 아예 포함이 안 된 수치이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이제 다른 30여 개 국내 제작사 전기차에서 유사 현상은 6건으로 파악이 됐는데 교통당국은 현대차 기아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통계가 아니라고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YTN 보도 이후에 지금 관련 차종만 13만 6천여 대 무상 수리가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8월부터 이건 시행이 됐고요. 2021년부터 국내에서 제작해서 현재까지 판매된 현대차 기아 6개 전기 차종입니다. 예. 보시면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5 등이 포함됐는데 대수로 따지면 한 13만 6천여 대 정도가 대상이 되고요. 이달 초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 제품을 아예 교체하는 방식이고요. YTN 보도로 동력 상실 결함이 알려진 차종은 이 모두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 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후 절차는 뭔지 제가 오늘 오전 국토부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는 무상 수리한 차량에서도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이후 조치 계획을 검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또 발생하면 리콜로 또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EV9 결함 그리고 아이오닉 5는 현상은 같은데 원인은 다른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 보시면 현상은 주행 중에 동력이 상실돼서 멈추거나 아니면 감소하다 서서히 멈추는 현상인데 원인을 보시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무상 수리 대상이 된 6개 차종을 보면 통합 충전 제어 장치라고 하는 ICCU라고 부르는 장치에 과전류가 흐르면서 변환 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 EV9은 이 소프트웨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원인은 다르지만 지금 시동이 멈추거나 꺼지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행 중에 갑자기 동력 상실에 대해서 시동 꺼지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실제 제가 운전자라고 가정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차량이 예고 없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뭐 대비할 시간이 없이 차가 서버리면 뒤에 있는 차도 바로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빠르게 달리다 벌어지는 일인 만큼 크게 다칠 수가 있는데요. 이 취재진이 입수한 EV9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갑자기 차가 예고 없이 서버리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뒤에 만약에 차가 달리고 있다면 이 대형 사고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미국 교통당국 모두가 그래서 이번 일을 좀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차가 멈추는 경험을 한 운전자는 취재진한테 고속도로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무섭다고 좀 말했을 정도입니다. 예, 취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추가 취재 계획도 있습니까? 네, 이 보도 이후에 저도 다양한 경로로 사례자를 찾아 나섰고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겪은 여러 시청자가 저한테 직접 제보도 했습니다. 그중 검증해서 기사로 쓴 것도 있고 기사로 쓰지 않은 내용도 있고 현재 취재를 진행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 수리와 리콜 이후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는지 추적 보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는 제가 첫 보도를 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자체 집계한 동력 상실 건수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별 소비자가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결함을 따지거나 검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메일 주소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저한테 제보를 남기시면 제가 취재에 착수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없었으면 그냥 타다가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추가 취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주제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휘발유 가격 1,700원 넘었다고 하던데 어떤 추이입니까? 국내 주유소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을 보시면 1,700원대를 지금 리터당 넘었습니다. 오늘 정오에 제가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한국석유공사 자료에서 정오 기준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711.39원입니다. 경유는 1,556.85원이고요.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유도 지난 6일에 석 달 만에 1,500원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여러 업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국내외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연장을 결정했고 러시아는 원유 수출량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 원유 수출량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보통 2, 3분기가 아시아권 정유사에서 설비 정기 보수 기간인 점까지 겹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계 항공 수요 증가 등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은 줄고 소비는 늘어났다고 업계는 분석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15년 만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엔 가까이 오르는 등 이게 국제적인 현상으로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오를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업계에서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유 SUV 선호가 좀 줄고 휘발유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들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휘발유 수급이 더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기관들도 국제 유가 전망을 상향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분간 휘발유 가격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휘발유 재고 상황도 최근 9년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최기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은 원유 수출 대금을 우리나라 등의 해외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받아 예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과의 핵 합의를 깨면서 제재를 받아 8조 원의 거액이 우리나라 계좌에 동결돼 있었죠. 미국이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이 돈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들의 보도 권존기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수감자가 빼곡히 들어찬 좁은 공간에 밤낮 없이 불을 켜놓은 감방. 가혹행위가 빈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감자도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갇힌 이란계 미국인 수감자들이 최근 가택연금으로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간첩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시아마크 나마지 등 3명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2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미국과 죄수 교환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واسط در این رابطه که آمادگی داریم که در چارچوب مورد توافق تبادل زندانیان رو انجام بدیم. 뉴욕타임스는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5명과 미국에 수감된 이란인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묶인 이란 동결 자금도 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0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해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을 쌓아놓은 계좌를 미국이 2019년 제재를 복원하면서 동결시켰는데 이 돈을 미국인 석방 대가로 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8조 원짜리 계좌는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최대 규모입니다. 신문은 다만 동결 자산을 카타르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뒤 의약품과 식량 같은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에 통제를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미국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한 건 고무적이지만 애초에 구금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묶인 돈 8조 원을 돌려달라는 이란 정부의 오랜 요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과 이란 정부 간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에 따라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 제재 준수 명목으로 한국과 이라크 은행 계좌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던 100억 달러, 약 13조 2천억 원 이상의 자금에 대한 접근권을 마침내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IRNA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 자금이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풀리게 됐으며 여기에는 한국에 동결돼 있던 60억 달러, 약 8조 원과 이라크 무역은행에 동결됐던 상당 액수가 포함된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가 4년여 만에 해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국인 수감자의 완전한 석방과 동결 자금 해제 절차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2015년 이란은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등과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인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대이란 제재에 복원했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이란의 석유 대금 약 70억 달러, 9조 2천억 원이 묶인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란은 막대한 규모의 석유 대금이 동결되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해왔습니다. 2021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3개월간 억류했다 풀어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란 발언 때도 동결 자금 문제를 거론하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에서 동결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미국 등 주요국과 수시로 협의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년여 만에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해결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이란 관계는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동결 자금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는 게 아닌 만큼 대이란 관계가 예전처럼 활성화되리라 섣불리 전망하기는 이릅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갖는 것은 맞는데 이거를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해서 우리와 이란 관계가 이 돈이 묶여지기 이전에 아주 좋았던 관계로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이란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 결과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3.3%를 소폭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6월의 상승률 3.0%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5월 4.0%에서 6월 3.0%로 크게 둔화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6월 물가 상승률 둔화폭이 워낙 컸던 점을 고려하면 둔화세가 상승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세 지속은 전월 대비 상승률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에서도 확인됩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전인 6월보다 0.2% 상승해 6월의 상승률과 동일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상승했습니다. 6월에 4.8%보다 낮아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6월과 같은 0.2%를 나타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지표입니다. Just yet, but I think today's print suggests that the trend of moderating inflation is continuing, and that takes some of the pressure off of the Fed ahead of the September FOMC meeting.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这立场是坚定的、明确的。我们敦促有关方面停止部署进程，以免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 한중 양국은 상호 간 인적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하에 관련 소통을 해온 바 있습니다. 네,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단체 관광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되는 건데요. 중국이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한중 관계 전망까지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6년여 만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단체 관광 빗장이 풀리게 된 건데 의미가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6년간 양국 관계도 안 좋고 우여곡절이 많으면서 예. 관광은 그 하나의 일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내준 신호는 한중 관계의 개선을 혹은 중국의 대외 전략에서의 부드러운 그 확장 정책을 표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그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중국이 기존에 풀었던 나라에 비해서 이번에 한미일을 같이 푼 것은 예. 중국이 한미일 협력에 무척 관심을 갖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풀므로써 중국도 이 3국에 대한 협력이라든가 외교 방향을 조금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신호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강경했던 외교부의 발언들이 최근에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지금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다 보니까 이 아시안 게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들의 좀 사람들도 좀 유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들도 있던데요. 중국은 정책을 정해놓으면 바로 바꾸지를 못해요. 이번에 이런 걸 보내놨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인들이 외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열었지만 중국 국내 경제를 생각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역으로 표시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중국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완전한 위드 코로나다 이러한 어떤 메시지도 보내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화한 어떤 경기 침체를 좀 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지도자는 국내 경제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민심의 방향을 어느 정도 틀어서 좀 개방되는 방향으로 보여줘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보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교수님 그 한미일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달 중순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의식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미일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이 나름 이제 관리에 들어간 거라고 하면 지금 중국은 어떤 점을 가장 의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중일 협력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중일이요. 근데 그것도 오랜 기간 중단됐다가 올해 연말에 그 정상회담 비슷한 셔틀 외교를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그 이후에 바이든 시대의 한미일 관계는 아주 돈독해지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 관계는 우리가 대북 강경책의 기본 외교 근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역으로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한일이 협력했다는 것은 과거 일본에 같이 싸웠던 한일 공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기조를 바꿔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협력에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강대국 관계인 미중 관계의 협상고리를 열고자 하는 중국의 외교적 전략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미일 관계 개선에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물꼬를 트일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물꼬를 트려고 하면서도 어찌됐든 간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 패권 경쟁은 동북아에서 보는 지역 경쟁과는 다른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미국의 패권과 다른 국가, 과거의 구소련과의 대립, 지금은 이제 중국과의 대립인데 여기서는 경제, 외교, 정보, 군사를 모두 포함한 국가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일부 바꿨다고 그 큰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은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관광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6호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분주한 모습이거든요. 중국인 관광객 전체 방한 관광객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였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대한 우호도가 무척 높았는데 정책적으로 양국이 대립하면서 국민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동남아로 많이 보냈어요. 근데 동남아에서 최근에 관광 관련 사고가 많이 나고 중국인들의 민심은 한국과 일본에 오고 싶은 게 많아서 못 오게 하는 동안 연변을 한국 대체 지역으로 활용해서 30만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은 무척 높다고 보이니까 이제 바로 시작되는 국경절 10월 초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나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국경절을 좀 겨냥한 것 같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인데
뭐 징검다리 휴가까지 쓰고 나면 굉장히 긴 기간을 지금 뭐 관광에 쓸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도 긴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마 엄청난 중국 인구가 이동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국은 매년 이동하는 인구가 매덕 명 이상이 그 춘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설날 혹은 중추절,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시기에 움직입니다. 이걸 보면은 가장 인근 거리에 있는 국내 관광 비용도 많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건 그들한테 좋은 회 경험의 체험이 되죠. 그래서 기대를 해도 될 거로 보입니다. 단지 중국이 우리 비자를 아직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많이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도 좀 개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 풀긴 했는데 과연 많이 들어올 것이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 내에서도 어떤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 그 애국 소비라고 해야 될까? 중국 내에 좀 소비를 늘리자 이런 좀 추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계속 진행했는데 국내를 다녀봐도 외국 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처음에는 단체 관광으로 와서 대규모 쇼핑을 한다면은 그다음에 FIT 개별 관광을 통해서 체험 관광으로 적은 쇼핑에 목적을 가진 여행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더 많이 발전해 갈 가능성이 많고 중국 인구가 다 잘 사는 게 아니니까 매년 조금씩 잘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볼 때 단체 관광이라는 기본 패키지 관광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체 관광의 구매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또 관측들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코스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 관광은 이제 자유여행 비슷하게 오니까 좀 다르지만 구매력은 중국이 아직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중국 내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워낙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소비를 하기보단 저축을 하는 추세가 많아서 저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빨리 나가서라도 써라, 소비를 진작하자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이제 단체 관광을 좀 늘리고 관광객들도 받고 이런 분위기가 좀 다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를 순환시켜야 되는 건데요. 그 순환 문제에서 이제 관광이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인바운드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중국 자체도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보면 중국이 관광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또 하나의 그 목적은 중국의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의미와 외교 정책이 합쳐진 그러한 조합으로 보면은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와 중국의 관계 개선도에 따라서 관광객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변수라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원래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은 한류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좀 거치고 나서 혐한 정서들도 좀 아직까지 젊은 층 세대에서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관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좀 더 키우는 것 같은데요. 국가 정체성에서의 정치에 의한 혐함이라든가 우리가 또 반중 정서가 나오는 거는 정부 정책의 시그널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은 역사책을 보고 교육에 의해서 바뀐다면은 정책과 언론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반대 그 급부적 현상은 정책이나 양국의 교류 현상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관광에 영향은 미치지만 개인적 욕망은 그거보다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앞서 서두에 지금까지 한중 관계가 여러 가지 좀 부침도 있었고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약간의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한중 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은데 한중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중 관계를 우리가 수교 후의 관계를 보면 92년 이후부터지만 사실 우리 반만년 역사의 관계잖아요. 항상 부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침이 때로는 아주 서로 뜨겁게 같이 하고 때로는 또 적대시하기도 했던 관계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지금 한 7년 가까이 냉각기를 거쳤다면 이제는 다시
비슷해지는 시기를 겪겠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지 항상 계속 아래로만 가고 위로만 향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중국은 전략 외교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균형 외교가 조금 좀 기울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떤 외교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문제에 대한 문제, 안보에서 한미 협력이 결국은 우리의 외교 정치를 바른 방향으로 놔서 중국과의 지금과 같은 협상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섬기는 식으로 하거나 과거 같은 그 외교 방식을 할 땐 좀 우리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외교 관계에서는 약간의 좀 서로 강함이 부닥치기도 하지만 또 이것도 언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민간 교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들이 통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단계거든요. 근데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으니까 정책과 뭐 관광 뭐 등등 경제 모든 문제 고려하면서 남북한 문제도 잘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에콰도르에서 유력 후보가 거리에서 괴한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반부패와 조직범죄 척결을 주장해 왔는데 최근엔 여러 차례 살해 협박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한 체육관. 야당인 건설운동 소속 비아비센시오 대선 후보가 빽빽하게 자리를 메운 지지자들 앞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유세를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거리로 나온 비아비센시오. 10걸음 정도 걸어 차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Yo le dije, dijo voy a hablar con Fernando, ese rato eran como unas 100 balazos, eran como luces. Yo avancé a correr a un baño agachada, así gateando. Y después los disparos duraron mucho tiempo. 머리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비아비센시오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을 비롯해 부근에 있던 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습니다. De no creer porque lo vimos hace un rato y después ya muerto es algo de no creerlo. 후보 측은 이전에 최소 3차례 살해 협박을 받아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아비센시오는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멕시코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마약 조직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Y no dudamos que este asesinato sea un intento de sabotear el proceso electoral. 모두 8명이 대선 후보로 나선 가운데 비아비센시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중위권의 지지를 얻다 최근엔 깜짝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전 대통령의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해 명성을 얻었고 이번 대선에선 마약 조직과 깽단을 겨냥한 범죄 소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미국 주최로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가운데 세 나라가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내용의 합의가 세 나라 정상이 발표할 공동 성명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우주 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첫 민간인 우주 관광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현지 시간 10일 처음으로 민간인을 태운 우주 관광 갤럭틱 02의 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 모선인 VSS 이브가 미 중부 시간 오전 9시 뉴멕시코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이륙했고 20분쯤 뒤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가
모선에서 분리돼 우주의 가장자리인 약 55마일 상공까지 날아올랐습니다.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법으로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택시기사 유모 씨가 승객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최 씨는 남자 2명이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 씨가 복역 중이던 때 진범이 나타나 살인을 고백했지만 법정이나 검찰에서 그냥 안 했다고 하면 아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범은 잊혀졌고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최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오랜 시간 설득 끝에 재심을 청구한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자백을 하고 또 숨겨진 친구가 자백을 했고 또 10년 동안 억울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 그게 의미가 상당하거든요. 경찰의 협박으로 쓴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편지부터 경찰서가 아닌 여관에서 이뤄진 수사까지 갑자기 안에서 막 뭐가 후당당 소리가 나요. 양 볼이 다 부어 있었고 눈에는 울어가지고 눈물이. 경찰의 폭력적인 수사와 검찰이 진범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음이 드러나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진범 김모 씨는 징역 15년으로 수감되었고 당시 검사와 경찰관이 사과하면서 22년 만에 민사소송도 마무리되었다. 친구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최소 경기 15승을 따낸 NC 에이스 투수 에릭 패디가 KBO 리그 역사를 다시 쓸 태세입니다. 20년 이상 자취를 감췄던 단일 시즌 20승과 1점대 평균 자책점 동시 달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패디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7이닝 무실점 역투. 바깥쪽 낮게 배 돌아갑니다. 삼진. 추신수인데 그렇죠. 지금 공이 너무 좋아요. 리그 정상권 타자 추신수를 상대로 5번째 탈삼진을 기록하며 시즌 15승을 자축한 순간이었습니다. 리그 일정의 3분의 2만 소화한 상황. 선발 19번 출격 만에 거둔 성적이라 놀라움은 더 큽니다. Yeah, I didn't know, but of course it's a great thing because that means our team's winning lots of games,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especially against a team that's ahead of us in the standings. And 시속 150km 육박하는 직구와 최근 유행하는 신종 마구 스위퍼. 여기에 등판만 하면 5점 이상 뽑아주는 든든한 타선 지원까지. 평균 자책점을 1.97로 낮추면서 26년 만에 꿈의 1점대 평균 자책점과 20승 동시 달성을 가시권에 뒀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레 2000년 이전 박철순, 최동원, 선동열 등 대투수들만 이뤘던 불멸의 기록에 쏠리지만 정작 본인은 팀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keep the ERA down. 20 wins would be amazing, but overall, right now, just pushing to move up the board and get ourselves in better playoff contention. 빅리그 시절 5선발을 꿰찬 수준급 투수이긴 했지만 실력과 운, 건강한 몸에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명실상부 KBO 최고의 언터처블 투수로 등극한 패디. 공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패디가 9위를 유지하고 동료들의 도움까지 계속된다면 투수 분업화가 이루어진 지금 시점에도 위대한 도전이 불가능만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서울은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중부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영서와 충청, 경북 북부와 제주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도 23도, 대구는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영남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 내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